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서 KSC 2022 둘째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키스티의 김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장 아마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년에 며칠 안 되는 정말 좋은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을 날씨에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잠시 안내해 드리면 오전에는 초거대 계산 관련 기조 강연과 퀀텀 컴퓨터 관련된 초청 강연이 있고요. 오후에는 각 분야별 커뮤니티 포럼과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유익하고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금일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Horizon Run 5 Cosmological Simulation and the First Galaxies in the Universe라는 주제로 고등과학원의 박찬범 교수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창범입니다. 저희 그룹이 오랜 세월 동안 키스티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됐고요. 또 오늘 그 연구 결과, 가장 최근의 시뮬레이션의 연구 결과를 2022년 한국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호라이즌 5라는 그런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가로축은 연도고 세로축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한 그 레졸루션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사이즈를 이제 레졸루션 엘리먼트의 개수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또 그 피지컬 사이즈로도 최대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는데, 이제 레졸루션 엘리먼트의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저희가 2019년에 수행을 했고요. 논문 발표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시뮬레이션의 위치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나요? 이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기 조건을 주고요. 초기 조건은 이제 어떤 우주 모형을 저희가 우주 모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 특히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생성되는, 그리고 그 은하들이 군집을 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우주 초기에서부터 현재 가까이까지 이제 이런 그 천체들의 생성과 진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의 목표인데요. 이제 이 무비는 IBS의 아트, 무슨 아트였더라? 거기 이제 경연대회도 출품을 해서 동상을 받은 시뮬레이션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이렇게 시공간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스냅샷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과거로 갔을 때 우주 초기에 이제 나타나는 천체들을 이제 봐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무비를 보고 계신 거고요. 시뮬레이션의 이제 셋업은 처음에 이거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데 이제 우주 공간 안에 가스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동이 입혀지죠. 근데 그 요동을 입히는 것은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이제 우주 모형을 이제 채택을 하면 그 우주 모형이 예측하고 있는 요동을 물질이 많고 적은 이제 그런 요동을 각 스케일마다,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까지
그 우주 모형이 예측하고 있는 요동의 크기가 쭉 있습니다. 거기 그 요동, 그 우주로 모형이 예측하는 스케일마다의 요동의 크기를 발생시켜서 초기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가스와 암흑 물질의 그런 요동이 입혀지고요. 이제 암흑 에너지는 이제 균일하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들이 중력과 유체역학적인 그런 힘을 받으면서 고밀도 지역이 붕괴해서 이제 별이 생기고 또 그 별들이 모인 은하가 생기고 그 은하들이 또 군집을 해서 우주 거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천체 물리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붕괴를 하면은 그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열 에너지는 빛으로 복사의 형태로 빠져나가면서 그 기체가 계속 뜨거워지지 않고 이제 쿨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그 지역이 붕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쿨링의 과정. 또 별이 이제 어떤 구름이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온도가 또 어느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지역이 별이 생겨난다. 또 생긴 별 중에 무거운 별들은 빨리 진화를 해서 폭발을 해서 초신성 폭발을 그 폭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 피드백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또 어떤 별은 블랙홀을 만들고 또 은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또 생겨나고 그 거대한 블랙홀이 아주 에너제틱한 현상을 또 주변에 있는 물질에 주면서 피드백을 또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체 물리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굉장히 비선형적이고 또 그 애스트로피지컬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애스트로피직스는 저희 시뮬레이션의 분해능이 별 생성 단계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피직스를 여기다가 그 처방을 해서 일어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시뮬레이션 역사를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은요, 저희가 중력만을 고려한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은 이 유체역학을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그때 시작된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들은 중력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은 대부분 질량이 암흑 물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흑 물질의 진화만 중력을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면 됐어요. 이제 가스와 같은 바리온들은 암흑 물질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암흑 물질의 분포와 가스의 분포는 같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중력만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력만을 가지고 하는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의 시초가 70년대 초라고 하면은 저는 1990년에 최초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으로 보면 한 35년 정도 제가 한 87년부터 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중력만을 고려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분야에서는 이제 최대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1990년부터 이제 그 서서히 유체역학을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당시에 유체역학을 고려한 시뮬레이션들이 불확실성도 많고 또 시뮬레이션의 규모가 워낙 작아가지고 거의 연구에 활용하기는 이제 어려웠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그 뒤로부터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유체역학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드디어 이 학계에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네요. 이제 그 전에 우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저희 그룹에서는 최초로 중력과 유체역학을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맨 밑에 있는 이제 이 호라이즌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체역학을 중력과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딱 한 번 처음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다 엔바디 그래비티 시뮬레이션만 했고요. 처음 한 번 딱 하면서 이제 바로 세계 최대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 AMR, Adaptive Mesh Refinement, AMR 쪽하고요. 그다음에 3PM의 SPH를 넣은 거하고 3PM의 Moving Mesh를 넣은 이쪽 세 가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엠바디 쪽은 코스모로지컬 그 엠바디 시뮬레이션 쪽은 거의 3PM 쪽으로 획일화됐습니다. 거기도 시뮬레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경쟁력을 잃고 이제 3PM 쪽으로 메인스트림이 가게 됐고요. 이제 중력과 유체역학을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은 지금 제가 6가지 방법을 이제 하고 각 방법마다 이제 연구 그룹들이 코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메이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걸 여기 지금 연도별로 적은 건데요. 아직 지금 세 가지, 지금 오른쪽에 세 가지 트렌드가 경쟁을, 세 가지 코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하이드로 시뮬레이션 처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세계 최대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2010년대 최근 10년 내로 메이저 시뮬레이션 5개를 제가 지금 여기 적어봤는데요. 이 시뮬레이션들의 특징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레졸루션을 보시면은 1kPa입니다. 은하의 크기가 대체로 좀 작으면 한 2kPa 정도 되고요. 크면은 한 뭐 10에서 20kP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하를 리졸브 하려면은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에서 최소한 시뮬레이션의 레졸루션이 1kPa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은하 안에서 일어나는 스타 포메이션은 물론 계산 못하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 은하가 좀 생겨나고 있구나. 그리고 은하의 매스 프로파일이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 1kPa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들이 레졸루션을 대체로 1kPa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크기를 보시면은 대체로 100메가파섹 정도에서 머물고 있죠. 그 얘기는 100메가파섹 이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kPa의 레졸루션을 구현한 상태에서 박스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그거의 3승으로 이제 계산 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박스 크기가 100kPa을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데 100kPa도 은하 주변의 환경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크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은하 생성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냐 하는 걸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사실 뭐 포인트는 간단한데요. 여기 지금 점과 선은 관측과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 모형이 예측하고 있는 요동을 나타내고 있는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우주의 그 스케일이고요, 공간적인 크기. 그래서 이제 오른쪽 여기는 뭐 웨이브랭스로 보면은 여기 1메가파섹 정도, 여기는 1기가파섹 정도 이렇게 되는 각 스케일마다 우주 초기에 밀도 요동의 폭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큰 스케일로 갈수록 점점 더 요동의 폭이 큽니다. 그러다가 수백 메가파섹을 지나가면은 다시 요동의 폭이 작아지는, 이제 이거는 우주 상수가 우주의 70%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암흑 물질과 보통의 그 발효 물질이 한 30% 정도 있는 이제 그 모형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물질의 요동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이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인데 표준 우주 모형의 그 위치를 이제 받게 된 이유는 여기 점들은 관측치거든요. 그래서 관측치하고 여러 스케일의 이제 그 관측한 스케일이 다른데 모든 관측들이 이 모형하고 잘 맞고 있죠. 그래서 이 모형이 그래서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이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저 파워 스펙트럼을 갖도록 초기 조건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뒤에 어떤 비선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우주의 천체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이 메이저 시뮬레이션들의 박스 크기가 100메가파섹이죠. 그 100메가파섹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우주 모형에 지금 요동이 잔뜩 있는 거죠. 저것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하가 생성되는 것은 지금 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의 파워는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됐는데 그 은하가 생겨날 때 주변에 있는 그 큰 스케일의 파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서는 우주 거대 구조, 은하들이 또 생겨나서 계속 또 군집을 해서 큰 천체를 만들거든요. 우주 거대 구조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우주 거대 구조가 미치는 그 은하 생성 개개의 은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속도장은 밀도장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파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스케일이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최근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속도장 구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호라이즌 5 시뮬레이션은 박스 크기가 1기가파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그 우주의 밀도 요동, 거시적인 규모의 밀도 요동이 저희 시뮬레이션 안에 다 제대로 반영이 돼서 속도장 구현이 제대로 됐고,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과학적인 성과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은하들의 행성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됐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그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처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이거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서 그 제안서에 썼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돼 있지만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아주 심플하게 사이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했다 하고 말씀드린 그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하기를 저희가 입자 개수, 저희 이제 격자 개수죠. 격자 개수로 봤을 때 한 500억 개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크게 뛰어넘는 그런 규모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로 그때 목표로 했던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됐느냐? 저희가 그 중력만 고려한 엠바디 시뮬레이션만 쭉 해왔고요.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한 적이 없는데 하이드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만들려는 노력을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했었죠,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일단 엠바디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이드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할 이제 시간이 없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의 이제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인 람세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어댑티브 메쉬 리파인먼트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사용한 이제 프랑스 그룹이 그 제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하이드로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를 사실 섭렵을 했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람세스를 쓰자 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 프랑스 그룹하고 우리 그룹을 머지하자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머지를 했습니다. 이 머지한 것이 이제 저희가 빠르게 그 새로운 분야에 그 접목하는데 이제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파리 천체물리연구소에서 이제 이 람세스 코드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그룹하고 머지를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코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코드의 버그를 찾아내고 하는데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저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고치고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냥 그 개발자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코드만 뜯어가지고 있으면은 답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큰 그 유리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코드를 개선을 했는데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김주한 교수가 특히 이제 람세스 코드는 원래 MPI만 병렬화되어 있는데요. 그 MPI에 오픈MP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때로는 뭐 9배 이상 뭐 시뮬레이션 스텝마다 좀 이제 이피션시 증가가 다르긴 하는데 거의 원 오더 더 빠르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10배 기존의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10배라는 팩터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오픈MP를 집어넣으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피직스, 그러니까 기존의 시뮬레이션에 단순히 사이즈만 큰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리얼리스틱한 그런 전체 그 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직스를 이제 새로 집어넣거나 또는 개선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영국 그룹이 이제 들어오고 또 프랑스 그룹하고 저희 그룹하고 그 각자 분담을 해서 그런 피직스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픈MP를 이제 집어넣은 그 퍼포먼스 그 개선을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이제 오픈MP를 안 쓰고 그냥 2,500개 노드에서 MPI로만 병렬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각 그 코드의 각 부분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화선 솔버가 이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이 생겼을 때 그 블랙홀의 그 진화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코드가 무식하게 원래 코드가 무식하게 짜 있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거기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유체각 파트가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64개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거의 9배 정도의 그 개선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호라이즌 5를 실제로 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이건 좀 작은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를 이제 하다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임프루브먼트 팩터를 봤을 때 거의 9배 정도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키스티하고의 컬래버레이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2019년에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를 이제 키스티하고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제 키스티 쪽에서 포화선 솔버 쪽에 그 이피션시를 높여주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실제로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500개 노드를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노드당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인데요. 뭐 하여튼 앞으로 컴퓨터는 노드당 메모리를 좀 늘려주시면 더 좋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메모리는 한 160TB 정도입니다. 이게 메모리 사용은 이제 시뮬레이션 스텝마다 이렇게 진화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이제 것이라 그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 메모리가 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80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시뮬레이션 하면서 메인티넌스도 있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못 생길 때도 있고 이제 뭐
해서 그런 시간 다 빼면은 이제 아마 한 3억 CPU 코어 아워 정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쓴 것 같습니다. 3억 시간 정도 계산을 했고요. 아웃풋 데이터는 2페타바이트나 나왔고, 이 데이터를 이제 계속 히스토리에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쌓이는 대로 계속 고등가곤으로 저희가 크레오넷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요. 이쪽 데이터를 지우면서 저쪽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테이프에 넣고 정말 한 1년 동안은 뭐 이 시뮬레이션밖에 못할 정도로 이제 바빴죠. 아웃풋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170스케 스냅샷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한 스텝당 이제 9테라바이트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만 이제 1페타바이트이고, 저 그림에서 이제 위의 그림은 암흑물질의 분포고, 그 암흑물질과 함께 가스들이 진화를 하면서 별과 은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가스와 별의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질량은 암흑물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이 이제 콜랩스를 하면서 그 위에 그 고밀도 지역에 군데군데 은하가 생기고 별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라이콘 데이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주를 관측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우주의 나이에 우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수록 점점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그 상황 자체가 시공간 트래블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는 최근의 우주를 보고 멀리에는 과거의 우주를 보는데 공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170개 스냅샷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시기의 우주가 어떤가를 연구하는 데 쓰고 관측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다른 스텝에서의 데이터를 쭉 이어붙인 이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패스 라이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물리량에 대해서 그런 암흑물질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뭐 가스도 그렇고 또 가스도 이제 가스 밀도, 온도, 중험수 함량 이렇게 라이콘 데이터를 쭉 생성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밀도 지역, 아주 고밀도 지역, 은하단이 생겨나게 될 아주 고밀도 지역의 데이터는 170 스텝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시뮬레이션 스텝을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하단이 처음에 프로토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제 아주 무거운 그런 은하단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왜 은하단 중심에는 뭐 BCG라고 하는 거대 은하가 생겨나고 또 그 안에 중심으로 갈수록 타원 은하만 있고 바깥에는 나선 은하가 많고 이런 그 은하의 형태와 은하의 위치의 관계성이 왜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특별히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또 1페타바이트 되겠어요. 이거 이제 5개 선택된 은하들이 시간에 가면서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별 생성이 이제 활발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림이고요. 제가 이제 과학적 발견은 2가지만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제 앞쪽은 이제 조금 요거는 약간 테크니컬한 거지만 저희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장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금 우주론 그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우주 팽창을 재는 겁니다. 우주가 과거에 최근에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공간 팽창. 공간 팽창을 재는 방법, 왜 그러냐면요. 우주가 지금 가속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속 팽창, 우주 팽창 역사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이 가속 팽창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가속 팽창의 그 양상에 따라서 이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뭔지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우주 팽창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주 팽창 측정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표준자, 스탠다드 룰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기를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천체가 있으면은
이 천체가 나한테 어떤 각도로 보이느냐 하는 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잖아요. 이 크기가 같으면. 근데 우주 공간 팽창이 어떠냐에 따라서 팽창이 빠른 우주에서는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작게 보이겠죠. 또 팽창이 느린 우주에서는 나와 이 천체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알고 있는 어떤 천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베리언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피처인데요. 이 피처는 이제 은하들이 군집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들이 고밀도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저밀도에는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한 양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은하들의 군집 상관함수를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가로축은 은하 사이의 거리고요. 세로축은 상관함수인데 쭉 떨어지다가 한 107메가파섹 정도에서 이렇게 피크가 하나 딱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리니어 티어리인데 여기 살짝 이렇게 리니어 티어리에 따르면은 이렇게 살짝 이게 피크가 있습니다. 그 피크가 바로 베런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BAOP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7메가파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은하의 군집 거기 이제 은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하의 상관함수를 계산해서 그 100메가파섹 근처에 그 피크가 있으면은 그게 이론적으로 107메가파섹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각 크기로 보이느냐 하는 것을 재면은 그걸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는 레드시프트에 따라서 쭉 재면은 우주 팽창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간단히 설명해서 조금 불명확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런 그 표준자가 지금 우주론 학계에서 우주 팽창을 재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론을 보는 게 아니죠. 또 암흑물질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하를 봅니다. 그런데 은하의 분포가 보여주고 있는 이 BAO 그 피크 위치가 정말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107메가파섹에 그대로 있는지 또 내가 은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밝은 은하, 어두운 은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하를 봄에 따라서 이 표준자가 조금 달라지지 않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은하의 생성을 보려면은 유체각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유체각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박스 크기 자체가 100메가파섹이었어요. 근데 이 BAOP는 지금 100메가파섹 넘어간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메가파섹 이상의 그 군집도를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저희는 기가파섹이기 때문에 이걸 최초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팽창, 또 가속 팽창, 그리고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데 저희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이제 은하를 활용해서 BAO에 어떤 넌리니어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페이지로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것은 이제 우주에 여러분 이제 은하는 다 아시죠? 그리고 은하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적어도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그리고 이제 두 개로 분류가 안 되는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이제 하늘에 이렇게 은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허블의 이제 분류 스킴인데요.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나누자면은 이쪽에 공 모양이나 럭비 모양으로 된 것은 타원 은하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얘는 이제 그 렌즈형 은하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나선 은하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은하는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합니다. 저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허블 터닝 포크라고 이제
배우면서 은하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구나. 근데 왜 은하가 저렇게 다른 모양을 하게 됐지? 은하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뭔가 하고 궁금해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은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우주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하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때가 이제 뭐 1979년이니까 저는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많은데 뭐 조만간 밝혀지겠지. 왜냐하면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은하가 타원 은하, 나선 은하로 돼 있다. 너무나 유명한데 그 이유를 몰라. 그렇지만 아마 이 정도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연구할 거다. 그 뒤로 4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모릅니다. 은하들이 왜 이렇게 형태를 다르게 하고 있는지 일부 경우는 알죠. 나선 은하가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타원 은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은하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금 현재는 저래요. 지금 현재는 저렇게 다양한 은하들이 있는데 은하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떤 형태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은하는 처음부터 나선 은하일까? 처음부터 원래는 타원 은하인데 나중에 나선 은하가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모르고 앞에 한 시뮬레이션도 박스 크기가 작아가지고 타원 은하가 안 생겨요. 그런 시뮬레이션에서 고밀도적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HL5에서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이제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은하의 형태, 은하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형태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규명을 했고요. 우주 역사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간으로 쭉 보면 현재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현재는. 근데 예를 들어서 레드십스로는 이제 0이고요. 적색 이동으로는 적색 이동이 4인 때는 우주의 나이가 한 15억 년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주 나이가 10분의 1 더 젊었을 때, 그때가 이제 요 G가 4라는 시기인데요. 요때 이전을 저희가 이제 그 우주의 새벽, 또 우주의 아침, 또 정오, 오후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눴고, 일단 이제 너무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우주의 아침 이전 시기에 은하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본 건데요. 이게 레드시프트 4, 이게 지금 바로 우주의 나이가 현재에 비해서 10분의 1 더 젊었을 때 그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은하가 하나 생겼어요. 태양 질량의 한 100억 배 정도, 10의 10승배 정도 되는 그런 은하가 여기 하나 생겨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이제 조금 전에 요 두 개의 약간 아은하, 서브 갤럭틱 오브젝트가 이제 머징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천체인데요. 이 은하들 전부 다 디스크입니다. 원반 은하예요. 나선 은하처럼 다 원반 은하입니다. 근데 이 두 은하가 처음에 막 머징을 하면은 잠깐 타원 은하가 돼요. 그랬다가 좀 있으면 다시 원반 은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은하로 들어오는 이 물질들이 각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velocity flow가 이제 각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은하가 처음 생길 때 일단 디스크로 생겨요. 나선 은하로 생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암흑물질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암흑물질이 대부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암흑물질에 가지고 있던 초기의 밀도 요동이 그 조속력을 줍니다. 고밀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 생겨날 때 거기에 조속력을 줘요. 이 타이덜 토크가 그 지역을 이렇게 돌리게 되고, 따라서 어떤 물질이 붕괴할 때 구형으로 붕괴하는 게 아니라 이 앵귤러 모멘텀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반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은하들은 기본적으로 원반 은하로 생긴다. 근데 그 원반 은하들이 가끔 머징을 하면서 잠깐
구형 타원 은하로 잠깐 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물질이 이 암흑 물질의 속도장을 그대로 따라서 가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원반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다 태어났다가 어떤 일부 지역에 머징을 하는 지역이 잠깐 타원 은하가 됐다가 좀 있으면 다시 원반 은하로 가는. 그래서 초기 우주에 태어난 은하들은 대부분 다 원반 은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그 원반 은하가 되는 이유는 초기 조건에 들어가 있는 암흑 물질이 주고 있는 타이덜 토크다. 그리고 이 타이덜 토크 때문에 타원 은하로 변한 은하도 다시 디스크 은하로 다시 환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인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1kPa 레졸루션을 했기 때문에 은하 생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가파섹 박스를 가진 큰 물리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장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속도장이 이 각 지역에 타이덜 토크를 제대로 발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디스크 은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케일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은하의 초기 형태를 저희가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금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근데 지난 7월 달에 프리프린트가 하나 나왔어요. 요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6.5m 망원경을 지금 우주에 띄워서 적외선으로 아주 초기 우주의 천체들을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초기 우주에, 바로 아까 우주의 나이가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 작았을 그 시기에 은하들의 형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 논문이 처음 나온 겁니다. 7월 달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원반 은하다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 이 서식 인덱스는 이제 이 은하 중심에서부터 빛이 떨어져 가는 그 프로파일의 그 인덱스인데요. 그 인덱스가 1.5 이하면은 저희 정의에 따르면은 1.5 이하면은 원반 은하입니다. 1.5 이상이면은 이제 타원 은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건 이제 우주의 나이, 레드시프트 4가 이제 바로 우주의 나이가 10분의 1인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딕트를 했는데, 저희가 한 프리딕션은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프리딕션 한 거하고 반대였어요. 지금 아까 저희 시뮬레이션 이전에 메이저 시뮬레이션들이 있었잖아요. 그 메이저 시뮬레이션들이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또 주로 초기 우주에는 구형 타원 은하가 많다 하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왔어요. 저희는 전혀 아니다, 디스크 은하다 하고 했는데 JWST가 딱 떠서 관측을 해보니까 초기 우주의 은하는 다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사이즈에 의해서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발견에 제 두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저희가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더 많은 계산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제 저희가 레졸루션은 1kPa이고 박스 사이즈는 1기가파섹이고 표준 우주 모형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장래에 몇 년 이내에 저희가 같은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레졸루션을 좀 높여서, 지금 이제 1kPa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를 간신히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레졸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의 그 내부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졸루션을 좀 3배 내지 4배 정도 높였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레졸루션은 이제 지금 현재에서 피직스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천문학에서 은하 안에서 100에서 200kPa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은하 안에 분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애톰이나 분자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구름들이 있는데 바로 은하가 생겨나는 지역이 이제 바로 분자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 대성운 같은데 보면 이제 별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분자운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겨나는 은하들이 그 분자운을 이제 밀어내고 있고 그러는데 바로 그 분자운들의 크기가 100에서 200kps이에요. 그래서 분자운을 분해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퓨처는 이제 50파섹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파섹의 레졸루션을 가지면 분자운을 이제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별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자체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10,000배 정도 그 계산을 더 많이 오퍼레이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10,000배보다 사실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건 이제 펀더멘탈하게 컴퓨터도 커야 되지만 알고리즘도 바꾸고 다른 차원의 계산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40배에서 100배 정도의 그 계산을 더 하는 계획은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우리 김 교수가 이제 특히 리드를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바로 이 지금 현재 람세스 코드는 이 애초에 MPI에다가 오픈 MP를 넣어서 2차원 병렬화한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GPU를 합쳐서 GPU 플러스 오픈 MP 플러스 MPI인 람세스 코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제 마음대로 고 람세스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이런 3차원 병렬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앞으로의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1kps의 레졸루션에서 1기가파섹의 그 피직스를 담고 있는 호라이즌 5라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됐고 현재 그것은 지금 킬로파섹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이제 최대의 시뮬레이션이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오픈 MP를 기존의 MPI에다가 넣어서 2차원 병렬화를 함으로써 달성이 됐고 또 이제 그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됐고 또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람세스 코드를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하고 머지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적 발견으로는 이제 그 우주의 그 암흑 에너지 탐사를 위해서 우주 팽창 역사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툴이 이제 바로 이 BAO의 스케일을 우주의 나이마다 측정하는 건데 그 BAO 이게 스탠다드 룰러가 되려면은 이 룰러가 정말 변치 않는 룰러인지 아니면 약간의 보정이 필요한 룰러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대학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궁금증 하나를 풀었다는 거죠. 은하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특정 형태로 생겨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은하는 기본적으로 디스크, 원반 은하, 나선 은하로 생겨난다. 하지만 잠깐 인터랙션을 하면서 불규칙 은하나 타원 은하로 잠깐 변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디스크 은하로 환원이 된다. 초기 우주에는 그래요. 이제 우주의 오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머징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른 스토리인데 우주가 젊었을 때 은하의 최초의 형태는 디스크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주 거대 구조가 은하들이 서로 군집을 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드는데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지 또 은하단이 이제 생겨나기 이전에 그 프로제니터를 이제 우리가 프로토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프로토클러스터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런 지금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박창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키스대의 조기현입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기 시뮬레이션 할 때 암흑물질의 질량하고 상호작용, 인터랙션, 크로스 액션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 암흑물질의 이제 질량하고 거기 상호작용, 인터랙션, 크로스 액션 그걸 집어넣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번째 질문은 최근에 이제 거기 우주 과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 그게 이제 핫 이슈가 되는데 좀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허블 상수를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걸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하신 일이 궁금합니다. 예. 한 가지 대답으로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우주 모형을 세트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모형만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암흑 물질은 인터랙션이 없는 그런 콜리전리스한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이 없고 오직 중력으로만 인터랙션을 하죠. 예. 그래서 중력을 하면은 이제 질량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량은 어떻게 암흑 물질의 질량을 어떤 파라미터로 두는지. 총 질량이요? 총 질량은 알고 있는데 총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우주의 25%는 알고 있으니까 예.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질량은 각각의 암흑 물질의 질량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총 질량으로 넣는지. 예, 암흑물질 입자의 질량 자체는 이제 극히 작다고 생각하고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암흑물질 파티클들은 여러 암흑물질 파티클들을 대표하는 무거운 암흑물질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마 10의 6승? 육승이 이제 별이니까 한 8승 솔라메스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입자 물리에서의 암흑물질 파티클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에서 그 레프리젠트 그렇게 하는 거고요. 걔네들 사이의 인터랙션은 이제 없고요. 우주 공간 팽창도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상수가 우주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에 맞는 이제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우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My question is how the simulations are usually validated with observations. Is it just observation of dark matter distribution or percentage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or possibly some other data that can help validate simulations? So I couldn't quite figure out what your question is. My question is how the simulation codes are validated with observational data. I mean, what we can observe. You're talking about calibration of the simulation? Yeah, I mean, there is some kind of simulation model, and it allows one to simulate the dynamics of gas, of the dynamics of galaxies, and Right. how these dynamics can be validated with the data we can observe. Okay, I see. Well, so in order to make hydro simulations, there are many simulation parameters, okay, take into account astrophysics, okay, so star formation and the feedback mechanisms, and we don't. So we need to find out all these empirical parameters, and the goal is to satisfy the most fundamental observables in the universe. And one of them is the star formation efficiency. We know the star formation density at each epoch of the universe, at redshift 4, 3, 2, and so on. So that is observationally given, and we adjust simulation parameters so that the star formation density
at each the age of the universe satisfy the observation, and I think that's this main constraint to fix these simulation parameters. And what is important is we use only just a couple of the observations to calibrate simulation parameters, but then the result of simulation can explain many aspects of observation. Yeah, so that's what's happening. 시간 관계상 네, Q&A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후에 다시 두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네, 11시 5분에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천봉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